요즘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도대체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참수시키고 이 잔인한 장면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심지어 납치해 간 인질들을 계속해서 죽일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는지,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하여 어린이, 노약자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인원이 죽어나가고 있고 선량한 민간인들의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 현재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 미사일을 발사, 선제 공격, 선빵을 날렸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를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같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저렇게 피 터지게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웨스트뱅크, 우리가 서한 지구라 부르는 곳이고 하마스, 파타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있고 인구는 약 900만 명, 인구의 약 75%가 유태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 서한 지구 두 곳을 합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마스 아시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순위파 이슬람주의 민족주의 정당이자 준 군사조직입니다.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파타는 팔레스타인의 정당이자 정치단체이자 집권여당입니다. 파타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웨스트뱅크 서한지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매번 말하기에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줄여서 28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8전쟁을 이해하려면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에 대해 먼저 아셔야 됩니다. 1차 중동전쟁은 1947년에서 1949년까지 벌어진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이 처음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위기라고 부르는데 1956년 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까지 개입한 전쟁입니다. 3차 중동전쟁은 6.1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연합국과 싸웠습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는 아랍연합공화국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4차 중동전쟁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973년 10월 6일 속죄일 아랍인들이 라마단 전쟁이라고 부르는 4차 중동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공격해오는 이집트와 북쪽에서 공격해 내려오는 시리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죄일 전쟁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2365명이 사망하고 64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전쟁포로로 잡혀갔죠. 전쟁이 벌어진 18일 동안 이스라엘은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잃은 것과 같은 수의 병사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치열하게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러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을 아셔야 28전쟁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8전쟁의 시작인 1차 팔레스타인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그들만의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동유럽의 유대인의 80%가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전대미문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러시아에서 혁명가들에 의해 암살됩니다. 사건 발생 후 러시아 내부에서는 암살 세력의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러시아 전역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러시아 내에서 포그롬,
유대인을 향한 조직적인 탄압과 학살이 시작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포그롬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꽤 긴 시간 러시아에서 지속되었고 어린이, 노약자 포함 수많은 유대인이 무자비하게 학살됩니다. 수백 개의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공격해 그들을 죽이고 집과 상점을 닥치는 대로 불태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있는데요. 시내엔 유대인을 죽여라. 라는 함성이 가득했다. 유대인들은 양처럼 살육당했다.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갓난아기도 갈갈이 찢어 죽였다.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석양의 거리는 시체들과 다친 사람들로 가득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러시아에서의 포그롬은 1880년대 초에 시작하여 약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5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건국의 불씨가 된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어느 날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으로 프랑스의 군사 기밀 문서가 들어갔다는 첩보가 프랑스 군부에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프랑스 군사 기밀을 독일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프랑스 정보국에서 일하고 있던 유대인 프랑스 장교인 드레피스가 배후로 지목이 됩니다. 그가 배후로 지목된 증거는 바로 군사 기밀 문서의 필적이 그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 너무나도 빈약한 이 증거 하나로 드레피스는 간첩 혐의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사법정에서 당시 프랑스에서는 최고형인 종신 유배형을 받게 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또 다시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드레피스를 두고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겪은 러시아에서의 집단 학살과 프랑스에서의 마녀 사냥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과 상처를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처럼 계몽된 나라에서 유대인이 이렇게 차별을 받는다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맘 편히 살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심에는 테오도르 헤르츠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의 유대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896년 유대국가라는 책을 집필하여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 대학생이 만든 말인 시온주의라는 개념을 최초로 실행한 사람이 바로 테오도르 헤르츠입니다. 이분이 바로 현대판 모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온주의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을 뜻하는 말이고, 시온주의는 유대인들이 조상이 살던 땅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시온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시온주의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총회에서는 이스라엘 국기와 애국가까지 만들면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선포하게 되죠. 현대판 모세라고 불리는 헤르츠는 1901년 유대민족기금을 만들어 국가 건설을 위한 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초기 정착촌 중 한 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패권 전쟁입니다. 이때부터 오스만 제국이 지배해오던 중동 지역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스만은 우리가 아는 오스만 터키, 오스만 튀르키예, 오스만 튀르크, 오스만 돌궐 다 같은 말이죠. 500년 넘게 중동을 지배해온 제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오스만은 이전에 힘있던 유럽의 왕자가 아닌 유럽의 환자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연합국인 영국이 한창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과 맞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 오스만 제국이 임명한 메카 지역의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영국의 당시 외교관이었던 헨리 맥마흔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후세인 맥마흔 서한입니다. 이후 10통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면 중동의 아랍인들의 땅을 건설해달라. 그 약속만 해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오스만과 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에서 열세인 상황이라 자신들을 대신해 오스만과 싸워주겠다는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국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1916년 6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아랍인들은 아랍 국가 건설을 위한 항쟁을 시작합니다. 아랍 민족의 항쟁으로 오스만 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영국은 쉽게 승리하지 못하고 고전했고 승전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슬슬 영국의 자금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영국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당시 아서벨푸어 영국 외무장관이 자금 마련을 위해 영국의 유대인 재벌 가문인 로스차일드에 편지를 보냅니다. 벨푸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가문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입니다. 1880년대부터 로스차일드 가문 역시 유대인 정착 총건설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주겠다는 영국의 제안은 당시 그들에게 엄청난 호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영국은 아랍인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915년에는 아랍인에게 1917년에는 유대인에게 국가 건설을 해주겠노라 약속을 한 거죠. 영국은 이중계약을 했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영국은 이들 몰래 연합국인 프랑스와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말이 됩니까? 삼중계약이라니. 전쟁이 끝나기도 전 이미 프랑스와 중동 지역의 땅을 나눈 영국.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이라고 부르는 비밀 협상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중동 지역 땅을 분할 소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영국은 1915년 아랍인, 1916년 사이크스-피코 협정, 1917년 유대인들과 중동 지역 땅을 두고 삼중 계약을 한 거죠. 전쟁이 끝나고 약속대로 프랑스는 시리아를,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차지하게 됩니다. 프랑스와의 약속은 당연히 지켰고 이제 영국은 아랍인, 유대인들 중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 영국은 과연 아랍인과 유대인 중 어떤 쪽과의 약속을 지켰을까요?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총책임자, 고등판무관으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허버트 사무엘을 임명합니다. 결국 영국은 아랍인과의 약속은 개무시하고 유대인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 거죠.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유럽에서의 핍박받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터라 하나둘씩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사려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팔고 유대인들을 수용해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유대인들의 숫자.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3%, 대략 13,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이 40만 명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유대인 인구수가 13,000명에서 40만 명으로 약 30배가 증가한 겁니다. 급기야 유대인의 인구 비율은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 상황에 기름을 부은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로 아도프 히틀러, 유대인 학살로 악명 높은 사람이죠. 1930년대 히틀러의 집권 후 유대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히틀러의 탄압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진 유대인들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여 팔레스타인으로 갑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대인들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었던 아랍인들의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울분이 1936년 아랍인들의 항쟁을 통해 폭발하게 된 거죠. 처음에 아랍인들의 항쟁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영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아랍인들이었기 때문에 단합이 쉽지 않을 것이고 영국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랍인들의 항쟁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영국과 유대인의 탄압과 핍박을 견디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 사이에서 피어난 민족주의,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결국 그들의 거센 항쟁을 제압하지 못한 영국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바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유대인들의 이민금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국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이에 반발해 영국의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테러 사건이 바로 킹 데이비드 호텔 테러 사건입니다. 총 6개 층이 붕괴되고 영국 관료 20여 명 포함 영국인 28명, 아랍인 41명, 유대인 17명 등 총 91명이 사망합니다. 당시 테러 이후 영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서 교묘한 술수로 이익을 챙기려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28 분쟁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을 제치고 최강대국으로 나선 미국.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당시 수십만의 유대인 유권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 그들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의식한 겁니다. 참고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실소유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와우. 미국이 유대인 편에 서고 28 분쟁에 개입한 후에도 풀리지 않는 전쟁 상황. 영국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지하게 짱구를 굴리는데 결국 유엔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쉽게 말해 몰라 유엔 너네가 해결해줘. 라고 발뺌한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유엔이 중재에 나서게 된 겁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 아랍인 국가, 예루살렘으로 분할한다 라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놓고 56개국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로 영토 분할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 분할안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아랍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전체 면적의 7%만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56%를 분할한다는 내용이 이 분할안의 세부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배정될 56%의 토지에는 지역 생계의 기반인 올리브 농장과 곡창지대의 80%, 아랍인 공장의 40%가 유대인에게 배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경작 가능한 대부분의 비옥한 땅이 유대인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엔에서 영토 분할안이 통과되었고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지역 땅의 56%를 넘겨주게 됩니다. 영토 분할안 통과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팔레스타인에 주둔하던 영국군을 영토 분할안이 통과된 후 철수시키기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렇게 분쟁에 불씨만 던져놓고 빠져버린 영국. 분할안 통과 이후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고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서 폭력사태, 유혈사태가 일어납니다. 어렵게 얻은 땅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유대인과 원래 갖고 있던 땅을 되찾으려는 아랍인, 이들 간의 엄청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 무장 민병대의 주민학살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팔 간의 분쟁과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주와 정착을 반복하며 살았고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학살과 학대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 엄청난 서름을 겪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키워온 독립국가 건설을 향한 유대인들의 강력한 집념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합쳐져 결국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여러 민족의 아랍인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유대인들은 국가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독립국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모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선포한다고 국가가 수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수립 이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을 즉시 승인한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승인을 한 겁니다. 지난번 영토 분할안 찬성 때도 그랬듯 이번에도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을 인정해 줍니다.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었는데 소련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 미국과 상대편에 있던 소련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이주할 당시 러시아로 많이 떠났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 러시아에 정착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혁명가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내 유대인 사회주의 혁명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당시 냉전 시기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이스라엘의 국가 수립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 분할안에 따라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 공동구역이 된 것입니다.